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대선 기간 인물 탈곡길의 어려움을 찾았던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탈곡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제 털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또 인사청문회도 많이 남아있고 또 청산되어야 할 내란 가담 인물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럼 열심히 더 털어보셔야죠.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을 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무려 이재명 대통령을 선정해 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소년공 시절부터 살아온 삶을 쭉 탈곡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로 일잘러 이재명을 털어보려 합니다. 프로 일잘러라. 그렇죠.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남짓 됐는데 윤석열보다 일을 더 많이 한 느낌을 줍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뿐 아니라 어머 어쩜 이 시점에 저런 일을 하지 싶은 좀 감동적인 일들도 많잖아요. 이재명의 엄청난 추진력 그리고 섬세함의 원동력은 뭘까?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시절의 일 업무 스타일과 업적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명비어천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뭐 딸랑딸랑 이렇게 추앙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요. 이재명이 걸어온 길대로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지금처럼 쭉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고 가주십사 어떤 당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잊지 않아 소년공 시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끝나고 처음 만나러 간 사람들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그 국회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었죠. 네, 모두 감탄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행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2년 당대표 취임 직후에도 그날 곧바로 민주당사의 청소 또 관리직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사 지하 2층, 지하 4층에 청소 노동자들, 관리직 노동자 휴게실이 그리고 샤워실이 있었는데 이거를 즉시 1층 지상으로 옮기는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사뿐이 아니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뭐 지방의회, 지방정부 있잖아요. 이 관할의 기관의 청소, 방호, 또 관리 직원들의 지하 휴게실 곧 지상으로 올리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에어컨이나 샤워실 같은 이런 시설들도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느 당 대표들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여동생 분께서 청소 노동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늘 가슴에 맺혔나 봅니다. 2021년에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즉시 학교로 달려가서 학교 측과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한참 처우 개선 투쟁을 했는데요. 그때도 찾아가서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날 때는 뭐 노동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혹은 정치권에는 어떻게 좀 참여를 동참을 촉구할지 이런 여러 방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인권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 시간을 늘린다든가 또는 노동조합을 폭력 집단이라고 또 탄압하고 이랬는데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그 반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명의 정체성 그리고 걸어온 길이 그러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소년공 DNA는 단지 친노동 행보뿐이 아니라 복지 정책 추진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시장에서 상한 과일을 그렇게 가지고 오셔서 먹였다고 합니다. 원래 못 먹은 기억이 가장 오래 가잖아요. 이재명은 이 서러움을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시절의 연설 한 꼭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으로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아, 죄송합니다. 연설이 뒤에 것이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연설을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주워온 거의 상한 과일만 먹었던 저의 개인적 경험이 경기도의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7,000원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며 산재 장애인이 되어야 했던 제 개인적 경험이 청년 기본소득의 뿌리가 됐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이 경기도의 소액 극저 신용대출 사업의 출발입니다. 왠지 참 짠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평론가 이재명을 두고 민중 그 자체다라고 표현이 떠오릅니다. 네, 한 번은 이 청년 기본소득으로 후기가 접수됐는데 어떤 청년이 그 돈으로 귤을 사 먹었다라는 후기를 올렸는데 뭐 다른 사례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 귤 사 먹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가 그 과일 못 먹은 게 참 서러웠는데 이렇게 하려고 지사도 하고 시장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참 힘겨웠던 어린 시절이 어쩌면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밀실을 없애라입니다. 밀실을 없애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라. 뭐 이런 말이겠네요. 네,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 추가 설치하는 것 때문에 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이재명 다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자기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한참 화제였잖아요. 사실 성남시의 민선 1기, 2기, 3, 4기 전 시장이 모두 다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부패가 심한 지역이었는데 뭐 청탁이나 압력, 돈봉투 이런 걸 CCTV로 좀 막아버린 거죠. 근데 자기 사무실에 CCTV를 단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감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참 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계속되었는데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최초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경기도 회의를 지켜보게 되는 건데 회의를 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댓글을 확인을 하고 뭐 도민이 준 질문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면서 답해보라 뭐 이런 요구도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 죽을 맛이었겠네요. 네, 이게 답변 잘못했다가는 망신살이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원래 또 영혼 없이 회의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꼼꼼하게 엄청 철저하게 회의를 준비해서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 내고 찍어준 국민 입장에서는 도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 의견을 내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일수록 더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계곡 정비 사업입니다. 그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례죠. 저는 말이죠. 사실 이 경기도 계곡 정비야말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또 네.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였잖아요. 그 상인들을 찾아갔는데 사실 찾아간다고 해서 바로 문제 해결이 나올 이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정치인들이 그런 현장을 가더라도 와서 이제 인사하는 장면, 뭐 덕담 주고받는 장면 정도나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하지만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장 토론 내내 카메라와 함께 했습니다. 유튜브에 계곡 이재명 치면 그 당시 영상이 나오는데요.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습니다. 부럽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영상을 보면 중간중간에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막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어머 저거 저러다가 엎어지는 거 아니야? 이재명 괜찮나 싶다가도 이재명 지사가 그때그때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선 그을 때는 선을 긋고 그 와중에도 또 민원이나 이렇게 수용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첩에 적어가면서 뭐 결론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더 많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제 명분, 그러니까 불만과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 이제 뒷받침되니까 이제 가능한 일인 거죠. 네. 명분과 행정력 이런 그렇죠. 거겠죠. 보통 뭐 권력으로 짓누르거나 예. 아니면 밀실에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몰이하거나 이런 방식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가서 듣고 토론하고 답을 찾고 또 이 답을 제안하고 다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 일잘러 이재명식 업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는 네, 세 뭘까요? 번째 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 이재명입니다. 배고픈 이재명은 아닐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다.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죠. 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갔는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으로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의 철학이 드러나는 연설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철학 드러나는 업무 스타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머슴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야 들으니까요. 네, 성남시장 때 얘긴데요. 전임 성남시장 아까 철컹철컹 되신 그분이 3천억 넘는 초호화 청사를 짓고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올라갈 수 있는 9층 시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이재명은 시장이 되자마자 2층으로 시장실을 옮기고 시민들이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게 개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시장실은 국제관광지다. 외계인이 찾아와도 반겨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동마다 찾아가면서 시장과의 대화 만들어서 민원을 경청을 하고요. 나중엔 아예 모든 시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민원을 찾아오라 지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좀 상당히 고달팠겠습니다만 주민들은 효능감이 무척 컸겠네요. 네, 거기에 SNS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지시도 하고 업무 처리했던 것도 유명했죠. 본인이 직접 트위터로 시정사항을 지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트위터로 일을 시키는 거 공무원들 워라밸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실시간으로 지시가 가니까요. 그랬더니 이재명은 헌법상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그냥 직장인이 아니다. 그 대신 신분 보장과 노후 보장까지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공무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일하거나 성과를 내거나 혹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포상을 했습니다. 앞서 민원을 찾아오게 했는데요. 민원을 해결까지 안 가더라도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도 무조건 승진에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 복지 관련 부서가 기피 부서였는데 이후부터는 지원이 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평가하고 반드시 포상한다.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식 그 개량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이제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안전관리 그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늘 책임만 묻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 반드시 포상도 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게 바로 이제 실적으로 평가하고 반드시 포상한다라는 정신 같은데요. 네, 다음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공복과 이어지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재명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입니다. 아, 그게 이제 비상경제점검 그 TF 회의 때 당부했던 말이죠. 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책임감을 가져라 뭐 이런 뜻으로 들렸는데. 네, 뭐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의 시간으로 자신의 1분 1초를 써라 이렇게 말한 건데요. 관련해서 도지사 시절 회의 때는 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혼을 낸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 누가 뭐 회의에서 깽판이라도 쳤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예산 관련 회의였는데 네. 이재명 도지사가 소요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담당 기관장이 네 0.2%에서 한 0.5% 정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뭐 0.3 정도의 격차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이 이재명 지사는 갑자기 회의를 멈추고 회의록
끄트머리에 이걸 막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는 0.2%와 0.5%가 예산액 차이가 500억이나 난다. 이거 제대로 계산한 거 맞냐라고 하면서 업무 방해하지 말라고 혼을 낸 겁니다. 저 같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담당자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적당히 넘겨짚듯이 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했던 말이 내 1분이 도민의 1364만 분이니까 부정확한 정보로 회의 결과가 어긋나는 걸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굳이 업무 방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그 불철저함 때문에 국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그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방해다. 뭐 이렇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6시간씩 회의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탈탈 털렸을 것 같습니다. 이 탈곡기는 이재명이었다. 예. 네, 이런 관점은 빠른 추진력에도 드러나는데요. 국민의 불편과 고충을 1분 1초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본인의 책무라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중단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북에서도 새 긁는 소리 대남 방송을 멈췄죠. 네, 예. 그걸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머 이게 이렇게 빨리 해결될 일이었어 싶으셨을 텐데 이런 조치가 경기도지사 때도 있었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시절이면 당시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이 깨지고 할 때도 정세 급변하고 막 대북 전단 문제 나오고 할 때 아주 골치 덩어리였죠. 대북 그랬죠. 전단이. 네. 특히 이 대북 정단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바람 때문에 경기도 민가로 내려오는 일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아직 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대북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모든 부처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지시했습니다. 이 전단이 경기도 내에 뭐 해상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산에 떨어질 수도 있고 논밭이나 주거 지역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경우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에 재난안전법까지 따져가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확인했고 5개의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살포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도 강력히 요청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던 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와르르 다 네. 무너져 버린 거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한반도 평화 정책뿐 아니라 사실 하루하루를 고통과 불안에 살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되찾았던 데서 정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1분을 5만 분처럼 쓰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1분 1초도 미루지 않고 즉각 처리하는 모습 이재명식 추진력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또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입니다. 이재명 하면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불도저, 무대뽀 이런 단어가 좀 어울릴 법한데 사실 이재명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때요. 처음 발병했을 때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병상으로 동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굉장히 빨리 결정하고 집행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죠. 네, 그때 이재명은 병상 확보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이후에 환자들이 썼던 기숙사를 다시 학생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 안전 문제까지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 방문했던 날 가장 먼저 학생들부터 안심시켰는데요. 학생들의 안전 문제 철저히 하겠다. 당장 대책이 없는 학생들은 보상이나 임시주거 조치를 통해서 불편, 피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생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서는 학교를 다시 찾아서 도배도 싹 새로 하고요. 뭐 손상된 가구나 물품도 교체하도록 직접 지시를 하고 특히 당시 도와줬던 학생들을 표창하고 감사를 표하는 일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사실 급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람 마음까지 챙기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빨리 일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그 이면에 대해서는 또 크게 또 관심을 잘 안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싶은 거에서 대부분은 만족할 수 있는데 네. 이재명의 경우에는 끝까지 부족한 점이 1%라도 없나 살피는 태도를 가진 그게 바로 프로 일잘러의 비결이라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나는 이기는 싸움만 하지입니다. 예. 이건 변호사 시절부터 몸에 밴 모습인데요. 예. 사건을 수임할 때 안 될 것 같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을 설득을 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고 해볼 만하다 싶으면 뭐 법전에 최신 판례까지 철저히 공부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반드시 승소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 승률이 당시에 워낙 높으니까 법정에서 싸웠던 상대 측 회사 측에서도 의뢰를 맡길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경기도지사 공약 이행률 96% 비결로 이어집니다. 하도 공약 이행률이 높으니까 이 반대 진영에서는 이거 허위다라고 공격했었죠. 네, 그랬죠. 그 363개 공약 중에 349개나 완료를 한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도 실현 가능한 것만 공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겉보기에는 일이 엄청 빨리 추진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시작을 결정하기 전까지 아주 지난하게 뭐 자료 조사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선행된다고 합니다. 타당성과 방안이 검토되면 그때부터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업 처음 시작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게 대선 전에 빨리 시작이 돼서 조금이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아니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왜 대선이랑 결부하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꼼꼼히 살피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는 싸움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치와 자료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결은 다른 얘기지만요. 박근혜 퇴진 촛불 때 가장 먼저 광장으로 달려나가서 탄핵을 이야기한 게 이재명이었잖아요. 12.3 불법 계엄 때도 당장 국회로 달려가고 또 달려오라고 호소한 사람도 이재명이었고요. 결국은 촛불 힘으로 또 응원봉의 힘으로 박근혜도 윤석열도 탄핵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대한 민심과 그 무서운 민중의 힘을 읽는 어떤 안목 그리고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머슴일 뿐이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국민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나선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모든 이재명식 업무 스타일의 가장 근본에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다라고 칭하는 것이겠죠. 네. 예, 공감합니다. 경기도지사 때 96% 공약 이행률 대통령이 돼서도 이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너무 멋질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오늘 이 대본에서 제가 소개드린 이야기들은 이재명의 길, 이재명의 준비라는 두 책을 토대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재명의 지난 역사와 또 일들, 업적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 두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바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무엇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 거침없이 의견을 밝혀준 분입니다. 전 국방대 교수 문장열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참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중동 정세가 아주 험악해졌어요. 네. 수많은 이 공격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령관들이 숨졌고 또 과학자들도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테헤란 등 여러 도시가 포화를 맞았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도 참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보복 공습을 하면서 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농후해졌는데 요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보고 오늘 원래 준비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지금 벌써 한 3일 돼 가는데요. 예. 지금 사상자로 볼 때는 이제 이란이 완전히 크게 당했죠. 거의 100명 가까이, 100명 70명에서 가까이. 100명 가까이 사망을 예. 해. 거기는 이제 사령관들이라든 지도부가 군 지도부가 예.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게 핵 과학자들이 음.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지상에 노출된 핵 그 농축 시설 같은 것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지금 예. 외신에서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에 이제 이란이 한 100기 정도의 무인기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90% 정도는 요격을 했고 한 10대 정도, 10기 정도가 가서 이제 민간인 사망자는 딱 한 명 지금까지 보고가 됐고 나머지 한 40명 정도 다치고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전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우리한테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걸프의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은 석유 운송에 당장에 문제가 생겨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아덴만 그쪽도 봉쇄가 되면은 수에즈 운하로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물류가 또 이미 그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더욱더 이제 더 크게 봉쇄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거 외에도 진짜 중요한 우리한테 안보 문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제 분쟁에서 한국이 군사 안보적으로 위협이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루트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북한이에요. 미국이 이거 이제 트럼프도 이미 알고 있었고 뒤에서 지금 현재 많이 지원하고 있죠. 이게 당장에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의 그쪽으로 투입될 패트리어트가 수 지금 있습니까? 그리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좀 이틀 앞두고 이런 무모한 공격을 해버리는 건 핵 협상을 깨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겁니까? 그게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네. 이스라엘이 핵 협상을 깨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는 것이 거고.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핵 협상을 깰 근데 마음은? 처음에는 깨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란을 압박해가지고 핵 협상으로 끌어들이겠다. 완전히 상반된 견해가 양동 작전입니까? 예, 그러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란의 태도가 중요한데 예.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란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승이 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제 북한이 이제 이란의 가장 그 친한 동맹국 중에 하나죠. 친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협력 가능성이 있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예. 러시아하고 이란은 이미 얼마 전 포괄적 동반자 협정 동반자 협정을 맺었죠. 맺었죠. 예. 맺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군사적으로 뭐 개입하는 예. 그런 것은 그 규정이 안 돼 있지만은 이미 그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도 끌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높아지고 이제 우리는 좀 더 평화적인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좀 더디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멀리서 일어난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 맞습니다.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은 알아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건 좀 더 전황을 좀 살펴보면서 또 좀 필요할 때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선생님은 실제로 그동안도 참 이런 우리 한국의 이 정세와 또 국방에 관련된 이 관심을 가지고 늘 발언을 많이 해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빨리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또 경제 회복도 해야 되고 또 헝클어진 외교 관계도 좀 재정립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도 좀 가져와야 되고 거기다 좀 여기저기 전쟁 터지고 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안보 국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탁 정리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과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가지 그 우선순위 높은 걸 뽑으라면은 첫째는 지금 현재 전쟁 위험성이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된다. 완화시키는 전쟁 위험성을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 최근에 뭐 여러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미 동맹, 특히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지 오늘 전략적 중요한 유연성이라든지 테마입니다. 예. 이 중요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 진화시켜 나가는 예. 이게 두 번째고 굳이 이제 하나를 더 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 국군의 그 민주적인 뭐 정신, 국내에 대한 진정한 봉사 정신, 예. 소위 군대 정신과 군대 문화와 군인 정신이랄까 군대 정신이랄까 정신전력. 정신 전력이죠 사실은 이게 그렇죠. 전쟁 사람이 군대 하는 거 문화가 아닙니까? 정신전력. 아무리 예. 뭐 무기가 발달해도 그래서 한 두세 가지를 꼽으라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꼽을 꼽고 수 싶습니다. 있겠다. 예. 좋습니다. 그거 한번 쭉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핫한 이슈부터 먼저 건드려 보겠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예, 한미 예. 연합 훈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예. 사실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만 시작되면 북은 긴장이 높아져가지고 뭐 상응하는 미사일을 쏜다거나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민 사회 단체 같은 데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좀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은 왜 북한이 긴장하는가? 네. 뭐 너무 당연해서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 동원되는 무기들, 그 다음에 왜 훈련하는지 그건 작전 계획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예. 작전 계획은 북한의 침략을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반격해가지고 올라가서 북한을 점령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작전 계획이에요. 선제 타격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삼축 체계를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예. 계속 강화해 오면서 그 중에 이제 선제 타격이 들어가고 북한을 이제 그냥 재래식 공격이 아니라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 무기들이 미국에서 또 오고 하기 때문에 동원되고 예. 북한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수가 없고, 없고. 여기 여유 부렸다가는 김정은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군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가? 왜 군사훈련을 합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하지 말아야죠.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실 한미동맹 아시다시피 7, 80년 동안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여기 진보 진영에서는 뭐 환영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일단은 방법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는 중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단하는 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유연하게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대신 훈련은 따로 아주 빡세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시쳇말로 빡세게란 말을 써서 좀 미안한데요.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예. 미군은 미군대로 빡세게 네. 하면서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훈련하는 것을 누가 시비하겠는가? 그러나 당연한 거죠. 예, 해야 하지요. 근데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이것은 북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네. 북의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도리어 전쟁 위기를 더 불러오는 훈련이다. 그렇죠. 이런 것이죠. 예.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2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금년 그 을지 훈련. 네. 굉장히 그 대규모로 북한에게 또, 예.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그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참 많이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고민이 많겠네요. 당장 중지는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도 보면 남북 대화하는 기간 중에는 훈련을 중단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 원칙이었죠. 예. 네. 그런 정신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말 나온 게 미국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격퇴만 이 자기 역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 이 지역의 작전 활동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전략적 유연성 내지는 뭐 기동군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건데 전 그걸 보면서 한국이 이들의 주둔을 위한 분담금을 그러면 인상해야 될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북한이 오는 것을 막아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주둔비 내고 그랬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뭐 10배로 인상하라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도리어 그런 군대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일부러 존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에 전쟁 나면 주한미군이 가야 되는 수준의 군대가 여기에 주둔한다면 도리어 한국이 주둔하는 비용을 그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되는 게 순리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이 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기지료를 받아야죠. 네, 네. 어떻습니까 이거? 아,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우리 주둔비 주둔비, 분담이에요. 그렇죠.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분담하는 것인데 이게 그 9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한 10배 이상 오른 게 지금 마지막 작년 합의가 1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묘하게도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계속 우리의 군사력은 커지고 우리의 역할은 증대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좀 더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방위비 또는 주둔비 분담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는데 분담금은 올라가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돈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이에요. 예, 전략 역할- 유연성. 예. 역할이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합니다. 당연히 하죠. 억제력이 있겠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그 중심축이 중국에 대한 그 견제로 억제와 견제로 바뀌었기 예. 때문에 역할이 이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주한미군이 여기에 붙박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죠. 유연성, 소위 기동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동군이고 지금 이미 기동군 역할을 하는 소위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하는 예. 게 계속해서 한 9개월에서 1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예. 합의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당시에 합의했죠. 음. 근데 이 중요한 게 여기서 예.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존중한다. 존중한다. 리스펙트라고 하는 예. 용어를 쓰죠. 그다음에 미국은 우리가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입장 당연하잖아요. 예. 이것을 또 존중한다라고 돼 있어요. 좀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힘센 쪽이 존중을 받지 힘이 약한 쪽은 존중을 좀 덜 받거나 못 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과의 대립에서 중국과의 대중 전선을 치는데 동원된다는 소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이 움직이는 걸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대만 사태가 이제 주로 많이 그 거론이 되는데 그럼 가능성-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서 주한미군이 이제 전쟁이 나면 뭐 항공기라든지 네. 주로 항공기일 거예요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지상군까지 개입하게 되면은 그건 그야말로 중국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지니까.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왜냐면 전쟁이 안 일어나면은 네. 이런 일이 필요 없잖아요. 겨우 멀리 페이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이나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인데 이게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거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기 때 그때 닥쳐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허둥대면 안 되고 평상시에 우리가 확실하게 원치 않은 전쟁에 연루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천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 그러한 입장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그 후보 시절부터 또 그 이전 그 당 대표 시절부터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대만이 양안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중국의 문제이지 우리가 거기에 왜 개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양안 문제가 발생하면 미군은 당연히 개입을 하려 들 것이고 여기에 이제 주한미군이 또 한반도에 있는 조건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가 또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인식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표면적으로는 미국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당연히 인정하는 전 세계 다 거고. 인정하는 건데. 그런데 중국하고 대만은 사실은 분쟁이 발생해도 그 내부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내부 개입하면 문제죠. 내정 내전에 이제 내정이 아니라 내전 개입이 돼버리는 내전 거죠. 개입이죠. 아주 위험한 것이고 중국은 이건 뭐 도저히 용납을 안 하겠죠.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예.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듣다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눈앞에 참 많은 쓰나미가 참 많습니다. 자, 근데 그렇죠. 그 그런 얘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을 텐데 위기가 발생하면은 정말 쓰나미급이죠 하나같이. 뭐 나온 김에 한미일 이야기를 물어봐야 하는데 한미 동맹도 이렇게 참 보통 일이 아닌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2023년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우리 모두를 상당히 놀라게 했는데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하나로 묶어버려가지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 노골적인 목적을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날. 그 주적이 근데 문제는 중국, 러시아, 북중도 전체를 적으로 한다라는 그 위험성을 크게 느꼈는데 이후에 또 사실 한미일 군사 훈련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전례 없이 막 군사 힘도 강화되고 있고. 그렇죠.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예, 삼국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처럼 날개를 더 달아줄지 아니면 적절히 제어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그랬어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화한다. 했어요. 예. 자, 그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후보 시절에 그런 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강화하느냐는 거죠. 저는 평화를 위해서 강화한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위해서 강화한다. 한미일 네. 협력은.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더라도 평화를 이렇게 재건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지역 목적이기 안보 때문에 차원에서 지역 안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하는 때문에 거고. 이게 규모가 커져서는 안 돼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는 절대 동의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의 제도화돼 있어요. 동맹으로 하는 게. 아까 캠프 데이비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2023년 8월이죠. 네. 그때 중요한 문서가 3개가 나왔는데 네. 그중에 가장 짧은 거 2문단으로밖에 안 돼 있는 정문서. 소위 공약 문서라고 하는 게 네, 있는데 공약 문서가 있어요. 공약 문서에서 정신 원칙. 안보 문제가 생기면은 3국이 협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건 조약이 아니죠. 네, 컨설. 근데 조약에 사용되는 그 단어하고 그렇죠. 정확히 똑같아요. 컨설트라고 하는 네, 거예요. 컨설트. 그건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 방위제에 또 컨설트로 돼 그게 있죠. 나오죠. 그 다음에 미일 그 안보조약 여기에도 61년도에도 컨설트. 똑같이 컨설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건 같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건 거의 이제 3국이 동맹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장관 차원에서 또 더 확고하게 제도화 시킨 것이 그 SCM. 1년 후에 예. 나왔던 작년 7월이죠. 그게 3국 안보 협력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TSCF라고 하는 건데 예. 거기서 3국 안보 협력 틀의 각서를 3국 장관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게 비밀이어 가지고 예. 국회에서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안 국방부에서. 줘. 근데 뭘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뭘 근데 결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 주는 게 있었어요. 예. 3국이 공통으로 국방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거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핵심적인 것이 이제는 이제 양자 동맹이 아니라 3국이 같이 정책을 협의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 제도화 시킨다. 이게 3국 동맹으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굉장히 이것도 큰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이것도 쓰나미네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도 그렇고 예. 한미 연합훈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한미일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 협력 틀 이 문제는 당장에 그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 아니라 이재명 하랩이라도 그 이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이것은 그냥 유지하는 상태에서 협력의 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강도, 된다. 목적 강도. 예. 이런 것들을 평화 유지 쪽으로 바꿔 나가면서 점차로 평화 분위기를 조정해서 가장 이상적에서 저희 안보 훈련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참 듣다 보니까 도리어 속이 좀 답답해집니다. 예, 좀 답답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당시에 그 전작권, 그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그 당시에도 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답을 아직도 못 찾고 좀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2번 연기하는 과정에서 전환 시기도 정하지 않으셔 소위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그렇죠. 전환,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말을 합의했는데. 그 보니까 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라든지 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을 구비하라. 전작권 전에 부합된 한반도 영내 안보 환경을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보니까 조건들이 포괄적이고 복잡하고 또 대과제 세부과제로 이어져서 과연 이게 좀 이런 조건을 다 맞춰야지 이 작전 통제권을 넘겨온다라는 게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근데 정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임기 내에? 그런 환수 방식 노무현 때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얘기도 안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환수 방식은 방금 세 가지 조건 말씀하셨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그런 수밖에 방식이에요. 없다. 예. 아마 그것을 위반한 사람들도 한국 안 되는 거 알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했기 때문에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기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을 갖춘다는 것인데 얼마나 갖춰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계량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량화 안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 점에서 이걸 악화시켰어요. 하나는 이 조건 충족하는 것을 연합훈련을 통해서 하자라고 했어요. 훈련의 성과를 보고한다. 네, 훈련에서 이제 한번 해보고 한국군이 이제 참. 뭐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나, 작전 통제를 갈 수 있나 이것을 이제 연합훈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자 훈련을 하면 한반도 긴장 높아지죠. 그럼 세 번째 조건이 뭐죠? 연합 조건을 작전 형성하는 예, 거죠. 영내 조건 안보 환경. 안보 환경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자체 모습이 긴장이 높아지면 계속 영내- 챗바퀴 도는 거죠. 안 된다는 예.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령관만 한국군으로 바꾸는 바꾸자. 문제. 예.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동의를 했어요. 예.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한국군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한국군이 미군을 미군을 지휘한다는 지휘한다는 게 자체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써서 좀 미안한데 대국민 사기극. 사기극이다. 자, 방법은 그러면- 딱 하나예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답은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는 것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수 없다. 인지하고 일단 환수라고 하는 용어부터 확실히 써야 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환수. 전환이 아니에요. 예, 환수. 뭐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전환이 아니고 예. 환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원래 통제권을? 우리의 주권을 가져오는 거죠. 이제 환수하는데 1단계는 일단 좋은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환수하겠다, 예. 협조해 달라. 하고 미국한테 라고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보고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럼 최후의 방법은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고 우리는 가져오겠다. 우리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이제 하겠다라고 네. 통지만 하면 그냥 되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건 뭐 국회에서 의결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원래 작전 통제권을 줄 때도 의결 같은 거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대전- 편지 한 장으로 네, 편지 한 장으로 준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래서 편지 한 장 정중한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정중하게 예. 이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그런 상찬을 곁들여서 그리고 뭐 우리가 가져간 데서 이제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미국은 한미 동맹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한미 동맹은 잘 유지하되 우리 군에 대한 우리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환수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 오케이. 말씀대로 저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알겠습니다. 각자 따로 해도 협력 잘하면은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가는데 사실 그 전작권 환수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그 독립된 한 나라의 그 주요한 군대의 통수권, 그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게 뭐 명분의 문제, 인연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6위의 뭐 군사력 문제, 5위라는 말도 있고 6위라는 말도 있던데. 작년 재작년 계속 금년하고 작년 2년 연속 5위였어요. 5위였나요? 그 전에는 6위였는데. 그런 나라가 자국 군대 지휘권조차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가 제 나라 지휘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네.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방 문민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문민화가 뭐고 이거 갖는 의미와 실현 가능성이 어떤 겁니까? 국방장관을 일반 민간인을 뽑는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뭐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군이 되게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뭐 반발할 가능성은 있는데 반발해봐야 어떡하겠습니까? 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문민 통제가 원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문민 통제는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문민 통제가 확립이 됐죠. 국민이 뽑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물론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만은 세계 각국은 어떤가요? 다 일반 국방부 장관은 이제 민간인 출신도 하고 군 출신도 출신도 하고 하고. 적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뽑는 거죠. 거고, 예.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서 선출됐기 때문에 예. 그 문민 통제 문민이죠. 예. 원칙 하에서 하는 것이고 군특수권 국방부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군은 그건 존중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민간인 장관이 국방부라든지 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거든요. 군정과 군령 막강한 직책입니다. 민간인 아니나 여성이 하더라도 좀 폰데어 라이언은 여성인데 독일 국방장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그렇게 그런 이제 군사적인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 뭐 어떻습니까? 잘만 하면야. 오케이. 그래서 군의 반발은 그다지 걱정할 거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군에서도 그런 것은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국방부의 문민화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개념이죠. 국방부는 군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일반 공무원들 많이 하고 있죠. 있죠. 국방반에는. 예. 근데 이제 국방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민간 출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비율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공무원 예. 비율을. 예, 지금도 다수가 그 공무원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장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제도를 만들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민 통제. 이건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다.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로 윤석열처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란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잘하면 얼마든지 문민 통제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걸 한번 여쭤보겠는데 언제부턴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돈 잘 버는 효자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했어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이 적용된 K방산 굉장히 멋있게 얘기를 하고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이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런 회의체도 개최하겠다 하고요. 심지어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약속했는데요. 방위 산업을 반도체, 2차 전지, 미래 자동차와 함께 이제 소위 말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무기 팔아서 경제 살리겠다는 건데 평소 평화를 주장해온 선생님의 지향과는 좀 약간 배치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는? 네, 그게 이제 평화 감수성의 문제인데요. 예. 아니 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든 예. 아니면은 뭐 소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든 예.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과연 예. 맞는 것인지 성찰을 할 필요가 있고 설령 무기를 팔아서 뭐 세계 3대 강국이 됐든 4대 강국이 됐든 방산 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런 평화에 대한 감수성, 인간성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해야지 이게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윤리적으로 잘못된다는 것인데요. 윤리적 감수성의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어느 한편에 무기를 또는 갖다 양쪽에 판다. 몰래 예. 무기를 판다. 이건 양쪽.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수출입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방산 기술 관련된 법안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돼 있군요.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돼 직접 있나요?
전쟁 당사자국한테 파는 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예, 법에 예. 한쪽만 팔아도 안 된다. 양쪽 그렇죠. 다 팔아도 안 되는 건 예. 당연하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서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하려고 많이 했는데 하려고 했잖아요. 직접 예. 지원은 안 된 거죠. 그나마 지금 그걸 지킨 겁니다. 뭐 어떻게 했느냐? 미국한테 팔아요. 그럼 미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거기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대원칙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나라가 과연 침략이라든지 전쟁을 목적으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방어라든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방공 시스템이라든지 뭐 또 항공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은 이제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공동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파는 방법도 있고, 근데 뭐 전차라든지 자주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폴란드가 이제 대표적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차하고 자주포를 우리한테 샀는데 예. 그 나라가 사실 폴란드 역사를 보면은 좀 비참한 면이 있죠. 예. 독일한테 당하고 예. 러시아한테 당하고 영토를 빼앗기고 맨날 그랬죠.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정도 해도 우리가 상당한 어떤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대로 발전시키지 않겠느냐.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윤리적 감수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도 하면서.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분을 살려서 윤리적 지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나라들은 그렇게 열어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사람 죽이는 무기 파는 방위 산업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답을 못 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자, 우리나라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실 계엄 사태를 통해서 엄청나게 국민을 놀라게 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꾸게 한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국회 난입한 공수부대들이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역시 우리 군대야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군대는 어떤 모습이 하는가? 그 내란 사태에서 문제를 보여준 그 군인들은 대부분 다 고위급 3성, 4성 장군들이었고 또 대부분 다 육사 출신들이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나 그 밑에 그 이제 병사까지 해서 좀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젠가 그전에 예, 군부대 인정을 방문해서 했죠. 예.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한국 군대는 제도적으로 잘만 이것을 그 만든다. 문화를 예. 잘 정립해 나가고 그다음에 민주 시민 교육을 군대에서 시켜야 돼요. 군대에서 맨날 소총 쏘고 뭐 무기 다루고 제식 훈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가 민주공화국 군대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어떠한 예.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법도 알려줘야 되고 윤리적인 측면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지 군인들이 내가 굉장히 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아주 자랑스러운 군대 멤버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생각을 지키는 하면서 군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 그렇죠. 그러면은 헌법을 지키는 군대 이런 거네요. 그러면 정신 전력은 자동적으로 강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신 전력이 강화된 군대가 전쟁을 잘하는 군대죠. 네. 국방을 잘하는 군대. 우리가 맨날 그동안 주로 이 병사 훈련이 장교 양성할 때 정신 교육 한다 그러면 주로 적대감을 기르는 고치 교육을 했잖아요. 적개심. 적개심.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군대다. 그렇죠. 교육을 그 했다. 적개심도 사실은 그 적이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늘 적이 적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국토, 영토, 그다음에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을 위협하는 세력은 전부 다 적이 되는 거죠. 꼭 북한만이 아니에요.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심지어 미국이 됐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나 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막 쿠데타하면
이거 민주주의 적이다. 그건 이제 삼성 사성 장군들도 안 예. 움직이죠. 그때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교육을 예. 완전히 바꿔야 바꿔야 되는군요. 예. 아, 이 정말 육해 공무사관학교. 멋집니다. 예. 그 저기 그냥 끝내기가 너무 좀 아까워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청년들도 자꾸 줄고 지금의 그렇죠. 군대 수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병역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이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제가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그 주장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공역제도라는 것인데 공역. 예. 공공봉사를 온 국민이 예. 남성, 여성, LGBTQ 심지어는 그리고 심지어는 원한다면 장애인까지 누구나 다 1년간 공역을 하는 거예요. 요새 100세 시대인데 예. 그 1%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1년에서 한 3개월 정도 줄여 가지고 예. 병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귀중한 젊은 인력들을 공짜로 쓰면 안 되겠죠. 예. 최소한의 그 급여를 줘야 돼요. 그게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을 그래서 주면서 1년에 2천만 원. 지금 수준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예. 때 그러면 이제 병역을 하는 사람은 9개월 동안 하고 2천만 원 받는 거죠. 모병제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모병제와 다르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선택적 모병제는 네. 사실은 모병제 요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징병이거든요. 징병한 사람 중에서 일반 병사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부사관으로 갈 거냐 이걸 선택하기. 그 선택에서 선택이라고 했는데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 공역제예요. 왜냐하면 공역을 1년 할 것이냐. 공역은 군대 말고도 다양한 엄청 많죠 일할 때가. 뭐 예를 심지어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국립 뭐 여러 가지 시설들 병원 그다음에 환경 감시 아이하고 노인들 돌보는 거 심지어는 국립대학교의 조교까지. 그걸 나이 한 20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남녀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걸 그렇죠. 그리고 최저임금 주고. 그럼 공역이면은 의무인가요, 그것도? 당연히 의무로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노손 빼고 남녀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한 1년씩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을 갖는다. 장애인도 원한다면. 네. 굉장히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얘기인데. 예, 그렇게 하면은 또 한 가지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9개월간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18개월이잖아요. 예, 절반으로 줄을 군대 수가 절반으로 줄겠네요. 지금 18개월이지만 사실은 2년 먹는 거예요. 예. 준비하고 뭐 가는 기간 휴학하고 이런 거. 그 휴학하고 하면은 예. 1년 6개월은 2년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이면 그 1년. 9개월 한 사람은 1년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병역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 가지고 2년 채워주자 이거예요. 2년 채우면서 그때는 직업 병사로. 봉급 빵빵하게 주고 예. 2년 동안 채우면은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대로 좀 줄어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전체 인구가. 나중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좀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남녀 같이 어떠한 하다가, 예. 딱 그거 한 가지요. 여성도 공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예, 문제하고 그다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문제이고 나머지는 모든 병역 비리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양심적 병역급의 징벌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이디어란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책을만 놓고 한번 저는 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다시. 그거는 다른 분 한번 모셔가지고 토론을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깊이 있고 감사합니다. 예리하게 분석해 주신 문장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감사합니다.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